요즘 어지러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어지러움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석증이라는 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급증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뇌졸중입니다. 이 뇌 손상을 주는 단일 질환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뇌졸중은요, 점점 그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석증과 뇌졸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과 전문의 서재득 과장님 모시고 이석증과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요즘 어지러워서 이것저것 알아봤더니 빈혈이 아니라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운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가요? 양성이란 말 그대로 위험한 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환자는 주위가 빙빙 도는 어지럼증 때문에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이러다가 죽지 않는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다른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때문에 양성이라는 말이 붙은 것입니다. 돌발성은 환자에서 그 머리를 움직일 때 증상이 유발되어 잠깐 동안 보통 수분 내에 지속되기 때문에 붙인 용어입니다. 두이란 말은 가만히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괜찮으나 머리의 위치에 변할 때 증상이 유발되기 때문에 두이라는 말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현운이란 말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위가 빙빙 도는 심한 어지럼증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렇듯 말이 길고 어렵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설명을 쉽게 할 때는 이석증이라고 보통 달팽이가 아니고 설명하는 의사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이석증 환자들이 어지러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왜 어지러운 건가요? 양성 돌발성 두이 현우는 속기의 이석기관에 들어있는 이석에서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나와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귀 속을 돌아다니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귀 안에 돌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게 왜 생겼냐고 하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반인들은 귀가 소리를 듣는 데만 관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속귀에는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는 달팽이관과 우리 몸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 전정기관이 같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전정기관에는 이석이 원래 존재합니다. 이석의 역할은 전정기관 내에 위치하면서 머리가 전후, 좌우로 움직이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젖힐 때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중심을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석에서는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나와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주변 구조물, 특히 이제 방골이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머리가 움직일 때마다 부스러기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마치 몸이 주위가 빙빙 도는 것처럼 착각하게 들게 하는 것이 이 병의 특징입니다. 네, 이 이석증 환자들이 어지러우면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이 이석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앞에서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우는 전정기관 내에 위치한 이석에서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나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석이 부스러기가 떨어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직 없습니다. 즉 많은 경우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환자들에서는 귀에 염증이 있거나 머리를 다치고 난 후에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 환자에서는 염증이나 충격에 의해 이석이 약해져서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에서는 이러한 병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골다공증과 비타민 D의 부족이 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성 돌발성 두이 현우는 여자에게서 남자에 비해 3배 정도 많고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폐경기 전후로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석은 뼈의 중요한 구성 성분인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년기 이후의 여성에서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석도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양성 돌발성 두이 현우 환자에서는 정상인에 비해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가 더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의 경우 증상 발생 전에 감기를 앓은 병력이 있거나 젊은 환자들에서는 편두통이 있는 경우도 흔하나 아직 감기나 편두통과의 관련성은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이 이석증은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병하는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그 양성 돌발성 두이 현운에서는 주로 머리를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꿀 때 주위가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발적적으로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 환자의 머리를 특정한 위치로 바꾸면서 어지럼증이 유발되는지를 확인하면 양성 돌발성 두이 현운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귀 속에서 이석의 부스러기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석의 부스러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증상을 유발하면 어지럼증과 함께 안진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자세와 안진의 양상을 관찰하면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운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안진이라는 것은 안구의 진동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운은 이석의 부스러기들이 방골이관으로 들어갈 때 돌아다니면서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속귀에는 서로 직각으로 위치한 3개의 방골이관이 있고 각각의 위치에 따라 앞, 뒤, 가쪽 방골이관이라고 합니다. 이석의 부스러기들이 어느 방골이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유발되는 자세나 안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장 흔하게는 뒤방골이관에 부스러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증상이 유발되는데 이 경우에는 환자의 고개를 한쪽으로 45도 정도로 돌리고 뒤로 눕히면서 머리를 침대 밑으로 떨어뜨릴 때 어지럼증과 함께 안진이 유발됩니다. 반면 수평고리관에서는 증상이 유발될 때는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좌우로 고개를 돌릴 때 어지럼증과 안진이 유발됩니다. 이렇게 자세를 바꾸면서 어지럼증이 있거나 안진의 유무를 관찰하는 것을 두위 검사라고 합니다. 두위 검사로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운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진으로 진단한다고 하셨는데 그 영상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건가요? 이 경우는 수평고리관, 특히 가쪽 방고리관의 이석증으로 진단된 환자입니다. 환자분 체위를 보시면 왼쪽으로 누워서 고개를 90도로 돌렸을 때 안구의 진동, 즉 안진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 시간은 보통 1분에서 2분 정도 지속되고 그걸로서 진단하고 난 다음에 이석 정복술로 치료를 한 사례입니다. 안구의 진동이 굉장히 심하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안진으로 진단한 후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두위 검사를 통해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운이 진단되고 어느 방골이관에서 이석의 부스러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확인하면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운은 바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치료의 원리는 머리의 위치를 순차적으로 바꿔 방골이관 내의 이석 부스러기들이 원래의 위치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를 이석 정복술이라고 합니다. 이석 정복술은 이석의 부스러기들이 어느 쪽 귀, 어느 방골이관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전문의에 의한 정확한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석 정복술을 한번 시행하면 전체 환자의 60에서 80% 정도가 반복해서 시행하면 90% 정도의 환자가 바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석 정복술 후에는 한두 시간 정도 고개를 똑바로 한 상태에서 가만히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이후 하루 정도는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첫날은 잘 때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한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간 이석의 부스러기들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다시 방골이관으로 들어가고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치료가 되면 자세 변화에 의한 유발되는 빙빈 도는 어지럼증은 바로 소실되나 걸을 때 중심이 안 잡히고 구름을 밟는 것 같은 느낌이나 고개를 돌릴 때 아찔한 증상은 며칠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병이 치료되지 않고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심한 어지럼증 후에 우리 몸의 중심을 잡는 기관들이 안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점차 소실됩니다. 이석의 부스러기들이 방골이관 내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들러붙어 있으면 어지럼증을 유발할 때는 이석 정복술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고개를 흔들거나 작은 진동기를 귀에 대고 이석을 떼어난 후에 이석 정복술을 시행합니다. 네, 이렇게 이석 정복술 등으로 치료를 하면 재발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우는 비교적 재발이 잘 되는 병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1년 이내에 2에서 50% 정도 환자가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메니에르 병이나 미로염과 같은 다른 전정 질환에 동반되거나 외상에 의한 경우 고령에서 발생했을 때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그리고 이전에 3회 이상에 발생하였던 경우에 재발의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환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없지만 증상이 발생하면 진찰을 받고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운으로 진단되면 이석 정복술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상인에 비해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운 환자에서 골다공증의 빈도가 높고 재발성 환자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골다공증 빈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 골다공증의 치료가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만약 같은 양상이 자꾸 재발하고 병원에 오기가 힘든 상황이면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이석 정복술 요령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도록 진정제나 진토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석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뇌졸중으로 고생하시거나 또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되거든요. 이 뇌졸중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뇌졸중은 쉽게 말해서 뇌혈관에 병이 생기는 건데요.
그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병을 뇌경색 또는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그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 뇌 조직 내부에 혈액이 유출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뇌출혈 또는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뇌졸중을 중풍 또는 이를 줄여서 풍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의학에서 말하는 중풍에는 서양의학에서 뇌졸중으로 분류하지 않는 질환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졸중과 중풍은 서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우에 따라서 뇌경색과 뇌출혈을 다른 질환으로 보시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한 개념이 뇌졸중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 뇌졸중이 단일 질환 사망률 1위라고 하던데 뇌졸중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궁금합니다. 이 뇌졸중 환자들이 많나요? 그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뇌혈관 질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분들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2010년 통계 자료를 보면 한 해 2만 6천 명 정도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인구 10만 명당 53명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단일 장기에 생긴 질환으로 사망률은 뇌혈관 질환이 단연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해서 뇌졸중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두 질환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뇌경색이나 뇌출혈 모두 뇌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해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혈전에 의해서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차단되면서 발생하는, 쉽게 말해서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뇌출혈은 혈액순환은 잘 되는데 고혈압이라든지 선천적으로 동맥과리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다나 할 때 혈관벽에 약해져 있던 부분이 터지면서 출혈이 되면서 그 주변 뇌 조직에 손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과장님.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뇌경색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뇌 조직은 평상시에도 많은 양의 혈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며 뇌에 공급이 되는 혈액량이 감소하면 뇌 조직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뇌혈류 감소로 일정 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 뇌 조직이 괴사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뇌경색 또는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먼저 동맥경화로 인해서 뇌혈관이 막혀서 피가 조금씩 흐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콱 막혀버려서 혈관이 담당하는 영역이 막혀버리는 과정을 혈전성 뇌경색이라고 하고 다른 원인으로는 심장에서 떨어져 나간 피찌꺼기 즉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서 뇌경색을 일으키는 경우를 색전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동맥경화라는 질환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환들이 뇌경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니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뇌경색의 원인과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뇌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뇌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섬유질, 콜레스테롤을 덮여 있어 우리가 동맥경화증으로 알고 있는 죽상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 심장부정맥, 심부전, 심근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심장이나 혈관 내에서 혈액이 응고된 혈전이 생성되고 이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물게는 모야모야병, 호모시스테인 혈증 등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에 의해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경색의 증상으로는 갑자기 발생하는 편측마비, 안면마비, 감각이상, 구음장애, 흔히 발생하고 그러나 뇌경색의 증상은 막힌 혈관이 뇌 조직이 어느 부위에 혈류를 공급하고 있는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운동기능 및 감각기능의 부전 이외에도 실인증, 실어증 등이 첫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갑작스러운 시야장애, 의식 소실 등이 증상이 주로 나타내는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증상이 단일한 뇌경색에서 모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일부의 증상만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뇌경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하는 뇌출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뇌혈관에 출혈이 생긴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이 뇌출혈의 원인과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뇌출혈이란 뇌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뇌출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상에 의한 출혈은 급성 경막하 출혈, 만성 경막하 출혈, 경막괴 출혈 등 머리 쪽 외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출혈을 말하며 자발성 뇌출혈이란 다음과 같은 질환 중에 뇌출혈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고혈압성 뇌출혈,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출혈, 전신질환 가운데 출혈성 경량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중 고혈압성 뇌출혈은 만성 고혈압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혈압 상승의 정도 및 기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졸중 가운데 약 10% 정도 차지하며 나이, 고혈압, 뇌경색, 관상동맥질환, 당뇨 등이 그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주로 발생하며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고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뇌출혈을 초래하여 약 40% 정도가 사망률을 보입니다. 뇌동맥류에 의한 출혈은 90% 정도가 뇌지중학화 출혈로 발생하며 사람이 일생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약 20%의 환자에서 심한 출혈이 발생하기 전 기분이 나쁜 정도의 경증 두통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뇌경색과 뇌출혈의 증상은 상당히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도 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담당하는 의사들도 완전히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할 때 해당 부위의 뇌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 많아 구분이 어려워 완전히 증상으로만 구별 판단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오셨을 때 CT 촬영을 해서 출혈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뇌경색과 뇌출혈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출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두통이 심하게 동반이 되고 도증세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으로는 완전히 뇌경색과 뇌출혈을 구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뇌경색과 뇌출혈은 정확한 검사 없이는 구별하기가 힘드네요. 그렇다면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뇌졸중의 원인과 증상들을 좀 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뇌졸중의 원인과 증상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먼저 원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뇌졸중의 위험 요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비만, 흡연, 음주, 운동 부족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을 증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 반면에 모든 위험 요인들이 다 의사나 환자 그리고 일반인들이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조절할 수 없는 뇌졸중 위험 요인들은 고령자, 즉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이 아무래도 뇌혈관 질환이 잘 생기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졸중의 대표적 증상으로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긴 한쪽 팔, 다리에 또는 감각 이상, 갑자기 발생한 구음장애, 그리고 자꾸 반복적으로 넘어지시거나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둘러 보일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뇌졸중의 대표적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장님, 뇌졸중이 오기 전에 이런 전조 증상들이 대부분인가요? 어떤 경우에는 전조 증상 없이 뇌졸중이 오기도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뇌혈관 질환은 갑작스럽게 발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시는 분들 보면 방금 전까지 저녁을 잘 드신 우리 아버님이나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졌다거나 방금 외출했다가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다시 들어가 보니 쓰러져 계신다든가 말을 못 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발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과성 뇌혈관 발작이라고 해서 혈액순환이 조금씩 안 되다가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등 뇌졸중의 증상이 발생 후 몇 분 내지 몇 시간 후에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뇌졸중의 발생 전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서 전문의와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게 뇌경색, 뇌출혈을 포함한 뇌졸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런 뇌졸중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뇌졸중은 치료가 늦어지면 신체 마비, 언어 장애와 같은 후유증을 일으켜 삶의 질환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이 나타나도 증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병원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목숨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문진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발병 당시 나타난 증상을 청취하고 팔다리의 마비 정도와 언어장애 유무를 확인합니다. 뇌졸중은 특히 고혈압에 의한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혈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일과성 뇌혈 장애가 한 번 발생하면 그 이후에 한 달 이내에 여러 번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오셔서 영상검사를 통해서 뇌혈관 이상이나 뇌경색 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뇌졸중 진단의 가장 기본적인 CT 검사에서 뇌출혈 여부를 감별할 수 있고 뇌 손상 정도와 위치를 파악해 뇌졸중의 원인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졸중의 위험이 있을 때
MRI 검사를 시행하는데 뇌조직의 혈관 이상과 범위가 좁은 뇌경색 확인에 유용하고 뇌조직에 대한 해상도가 높아 뇌 상태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뇌혈관 이상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진단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뇌출혈과 뇌경색은 치료법도 다양할 것 같고 더 다를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 있으니까 쉽게 설명하면 막힌 혈관을 뚫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전 용해제로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혈전이 막혀 있더라도 추가로 더 막혀서 뇌경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혈전을 초기에 녹이지 못하더라도 추가로 혈전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항혈소판제라든지 항응고제라는 약물을 투여하게 됩니다.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그 출혈 부위를 지혈하고 뇌출혈로 피가 고여 있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고인 피를 제거해 주는 게 주로 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법 외에 비수술적 치료법인 뇌혈관 내 중개술이 있고 결찰술과 뇌정의 수술과 같은 수술적 요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치료법을 시행한 후 뇌졸중의 경우 마비나 운동기능 이상 같은 후유증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재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재활을 통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의 회복은 일반적인 경과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100% 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면 좋겠지만 약 15%는 장애가 남기는 하지만 장애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회복되는 순서가 첫 4주 동안이 아주 중요합니다. 4주 이내에 전체 회복되는 것을 100%로 봤을 때 약 70%가 4주 이내에 좋아지고 12주까지는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면 나머지 약 30%가 좋아져서 그 이후에 일정한 정도 장애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급성기 뇌졸중 치료를 잘 받고 나서 초기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재활 치료를 받으시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초기 한 달이 중요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 이 뇌졸중을 예방하고 뇌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생활의 습관, 생활 가이드라인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위험 요소가 없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한 운동하시는 게 돈도 안 들고 쉽게 할 수 있는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매일 30분에서 45분 정도, 그리고 제가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리면 숨이 턱에 찰 때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강도를 조절하시면서 몸에서 땀이 살짝 날 정도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 요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위험 요소를 잘 조절하셔야 하는데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약물 치료와 필요에 따라서 음식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흡연은 꼭 금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런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뇌경색이 촉발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이라든지 불규칙한 생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뇌졸중이 꽤 많이 생깁니다. 사람의 신체는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체 리듬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위험한 상태를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어렵거나 생소한 것들이 아니고요. 조금만 노력하면 잘 지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나라 뇌졸중 치료 성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다면 크게 두려울 질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단을 통해 충분히 예방도 가능하고 평소에 혈압, 당 조절은 물론이고 체중 및 스트레스 관리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뇌졸중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여 가까운 큰 병원을 찾으셔서 응급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4시간 30분 이내에 도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당부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서재득 과장님을 모시고 이석증과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의 걸음걸이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며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온다고 하죠. 시간이 빠르다고 탓할 것만이 아니라 오늘부터 의미 있는 도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